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누런 황토색의 거대한 물줄기는 마치 굶주린 이무기가 승천하려는 기세로 강둑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시야를 가렸고 그 거친 탕류 한가운데에서 한 사내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덕령. 이 근방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난한 직관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풍수나 명당을 논하는 점잖은 선비가 아니었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배옷자락이 그의 사지를 씹어매고 차가운 강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몰고 와 전신을 마비시킬 듯이 덮쳐왔지만 그는 무언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뻗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검붉은 물살에 휩쓸려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썩은 고목나무 등걸 하나가 위태롭게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시커먼 덩어리가 기괴하게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보물이 든 상자도 아니요 금은 보화가 든 자루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필사적으로 서로의 몸을 뭉쳐 거센 비바람을 견디고 있는 수만 마리의 야생 벌떼, 곧 거대한 벌집이었다. 이보시오. 덕령 어른, 미치셨소. 당장 나오시오. 그깟 벌레들이 무엇이라고 제 목숨을 버리려 하시오. 강둑 위에서는 우산을 받쳐든 마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광경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인의 객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째 이어진 장마로 불어난 강물은 소 한 마리도 거뜬히 삼킬 만큼 사나웠기에 고작 곤충 따위를 구하겠다고 저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든 김덕령의 행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김덕령의 귀에는 사람들의 비명 섞인 만류가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그의 귓가에는 거센 물살이 만들어내는 포효 소리와 그 사이를 뚫고 들려오는 미약하지만 처절한 날갯짓 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생각했다. 저들도 생명이다. 하늘이 낸 목숨에 귀천이 어디 있겠는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내가 어찌 천지의 이치를 읽는 직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거친 물살에 몸이 뒤집히고 입안으로 흙탕물이 왈칵 쏟아져 들어오는 와중에도 눈을 부릅뜨고 벌집이 붙은 나무 등걸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손끝에 거칠거칠한 나무 껍질에 감촉이 닿는 순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보찜이 물살에 휩쓸려 툭 끊어지고 말았다. 그 보찜 안에는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낡은 패철 나침반, 평생을 모아온 풍수서적들, 그리고 며칠간 먹을 보리쌀 한 줌이 들어있었다. 아, 안 돼! 김덕령은 찰나의 순간 망설였다. 보찜을 잡으려 손을 뻗으면 품에 안은 벌집을 놓쳐야 했고 벌집을 지키려면 보찜을 포기해야 했다. 보찜이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며 멀어지는 모습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그것은 그의 생계였고 그의 자존심이었으며 그의 미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보찜을 향해 뻗으려던 손을 거두어 품 안에 있는 차갑고 젖은 벌집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미 물에 빠진 물건은 다시 구할 수 있어도 한번 꺼진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수만 마리의 벌들이 뿜어내는 공포와 전율이 젖은 옷을 뚫고 그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작은 생명들의 체온이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김덕령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천신만고 끝에 김덕령이 강둑의 얕은 곳으로 기어 올라왔을 때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으며 손발은 찢어지고 긁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젖은 풀밭 위에 쓰러지듯 눕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몰려들었다. 마치웅,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담. 그 귀한 패처를 잃어버리고 고작 건져 올린 게 벌집이라니. 촌로 하나가 김덕령의 품에 안긴 시커먼 벌집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벌들은 빗물에 젖어 날지 못하고 그저 웅웅거리며 검은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뿐이었다. 이복의 덕령이 자네 이제 밥줄은 끊어졌네 그려. 패철없는 직관을 누가 써주겠나. 저 벌들한테 꿀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랬나?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김덕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이 구해낸 벌집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물건이요 얻은 것은 덕더이라는 것을. 비록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충만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김덕령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일어섰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옷고름을 풀어 벌집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벌들이 놀라 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수만 마리의 벌 중 단 한 마리도 그에게 침을 겨누지 않았다. 마치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을 알아보는 듯 벌들은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가슴팍에 바짝 붙어 조용히 날개를 떨고 있을 뿐이었다. 가자. 내 집이 비록 누추하고 비가 새는 오두막이나 너희가 쉴 곳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덕령은 웅얼거리듯 벌들에게 말을 걸며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해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품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진흙탕 길을 걸어가는 그의 발자국마다 빗물이 고였고 그 빗물 위로 잃어버린 보찜 대신 무거운 벌집을 짊어진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산기제 외딴 곳에 자리 잡은 김덕령의 오두막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지붕의 표지푼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벽에는 금이가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서자 냉기가 훅 끼쳐왔지만 그는 자신의 젖은 몸을 녹일 생각은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처마 밑 비가 들이치지 않는 명당 자리를 찾아 벌집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장작을 몽땅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방을 데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젖은 벌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훈훈한 온기를 처마 쪽으로 보내기 위함이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기가 퍼지자 죽은 듯이 뭉쳐있던 벌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날개를 비벼 물기를 털어내고 윙윙 소리를 내며 서로의 몸을 확인했다. 그 소리는 마치 김덕령에게 보내는 감사의 합창처럼 들렸다. 김덕령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잃어버린 패철 생각에 가슴이 쓰려왔지만 활기를 되찾아가는 작은 생명들을 보자니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김덕령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 갑옷을 입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자신을 호위하며 어디론가 행진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병사들의 투구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그들이 들고 있는 창 끝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행렬의 가장 앞에서 지휘를 하던 장군이 뒤를 돌아보며 김덕령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는데 그 얼굴이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은공, 저희 일족을 살려주신 은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머지않아 은공께서 잃어버리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돌려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윙윙거리는 목소리가 뇌전을 때리듯 울려 퍼졌고 김덕령은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벌들이 쉴 새 없이 날개를 움직이며 내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벌레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대지의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지맥디맥의 숨소리처럼 김덕령의 낡은 오두막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해가 떠올랐다. 김덕령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처마 밑에 임시로 두었던 썩은 나무 등걸, 주변으로 벌들이 밤새 훌륭하고 거대한 집을 지어놓은 것이었다. 육각형의 정교한 방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그 벌집은 햇살을 받아 황금성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벌이 분주하게 오가며 일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김덕령의 주위를 맴돌 때마다 마치 인사를 하듯 공중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날아가는 것이었다. 김덕령이 마당으로 내려서자 벌 몇 마리가 그의 어깨와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기겁을 하고 쫓아냈을 테지만 김덕령은 가만히 그들을 받아들였다. 허허, 이 녀석들, 이제 나를 식구로 여기는 게냐? 그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자 벌들은 화답이라도 하듯 더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덕령이 살아는 있는가? 어제 그 난리를 치더니 병이라도 났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구먼. 어제 강가에서 그를 비웃던 박영감과 마을 장정들이었다. 그들은 김덕령이 알아누웠으리라 짐작하고 구경 반 걱정 반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김덕령이 아니라 처마 밑에 매달린 거대하고 황홀한 벌집에 고정되었다. 아니, 저게 뭐란 말인가? 하룻밤 사이에 저런 집을 지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벌집에서 풍겨나오는 향긋한 꿀 냄새가
마당 가득 진동하고 있었고 벌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하여 마치 훈련된 군대와 같았다. 김덕령은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통하는 법입니다. 이들은 이제 제 식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던 당당함과 위엄이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말았다. 하지만 김덕령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보찜을 잃어버린 그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방도가 막막했다. 직관으로서의 명성은 벌레를 구하려다 도구를 잃은 멍청이라는 소문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누구도 그에게 돗자리나 집터를 봐달라고 의뢰하지 않았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며칠을 굶어야 할 처지였다. 그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또한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허나 저 벌들을 굶길 수는 없는데. 그때였다. 마당을 윙윙거며 돌아다니던 정찰벌 한 마리가 김덕령의 코앞까지 날아와 춤을 추듯 팔자를 그리며 날았다. 그러더니 애안이 살인문 밖으로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와 김덕령을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다. 김덕령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를 어디로 이끌려는 게냐? 그가 신을 신고 마당을 나서자 처마 밑에 있던 수천 마리의 벌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었다. 검은 구름처럼 피어오른 벌떼는 김덕령의 머리 위를 선회하더니 마을 뒷산 너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김덕령은 자신의 굶주림도 잊은 채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거대한 벌떼의 뒤를 쫓아 뛰기 시작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이한 여정의 시작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길가, 김덕령의 낡은 오두막 앞으로 거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평화롭게 처마 밑을 오가던 벌들이 일제히 날개짓을 멈추고 공중에 정지한 듯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여봐라, 이 안에 김덕령이라는 자가 있느냐? 고막을 찢을 듯한 호통 소리에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김덕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앞에는 위압적인 덩치의 사내들이 험상두는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들의 복색으로 보아 인근 고을의 토호이자 세도가인 조대감댁 하인들이 분명했다. 네, 덕령이오만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시오? 김덕령이 차분하게 묻자 우두머리 격인 하인이 말채찍으로 그를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다. 대감마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내 놈이 벌레들과 작당하여 기이한 재주를 부린다는 소문이 대감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운이 좋으면 쌀감 하나 얻을 것이요. 운이 나쁘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김덕령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를 짐짝처럼 끌어내려 했다. 그 순간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벌집에서 우웅 하는 낮고 위협적인 진동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천둥이 멀리서 다가오는 듯한 그 소리에 하인들의 말들이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다. 하인들 역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조대감의 불호령이 더 무서웠기에 억지로 김덕령의 팔을 낚아챘다. 김덕령은 잠시 벌집 쪽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그들을 진정시켰다. 괜찮다. 잠시 다녀올 터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집을 지키거라. 신기하게도 그의 눈짓 한 번에 요동치던 벌들의 날갯짓이 잦아들었다. 김덕령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하인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다. 내 발로 갈 터이니 놓으시오. 직관은 땅을 읽는 사람이지 죄인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어 거친 하인들도 슬그머니 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조대감의 저택은 고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었다. 99칸의 기와집은 위세가 등등했으나 김덕령의 눈에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흉한 기운이 먼저 들어왔다. 대문은 지나치게 높아 위압적이었고 담장은 성벽처럼 견고하여 안과 밖을 철저히 단절하고 있었다. 재물은 넘쳐나나 인덕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썩는 형국이로구나. 김덕령이 속으로 탄식하며 사랑채 마당에 들어서자 비단 옷을 휘감고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조대감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흘러 번들거렸고 탐욕스럽게 튀어나온 눈은 김덕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고 있었다. 옆에는 기생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주안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파리떼만 꼬이고 있었다. 내 놈이 강물에 뛰어들어 벌집을 건졌다는 그 미친 직관이냐.
조대감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거만하게 물었다. 김덕령은 읍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겼을 뿐입니다. 조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생명이라. 내 놈 꼴을 보니 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 보이는구나. 내 듣자 하니 내 놈이 보는 눈이 제법이라더구나. 내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왕후장상을 배출할 천하의 대명당을 찾기 위함이다. 조대감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오거나 세상을 호령할 권력자가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내로라 하는 직관들을 불러들였으나 누구도 그의 성에 차는 자리를 찾아내지 못해 쫓겨나거나 매질을 당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김덕령은 조대감의 관상을 살피며 정중히 아뢰었다. 대감, 명당은 주인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땅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사람이 억지로 땅을 취하려 하면 도리어 화를 입습니다. 대감의 댁은 이미 부귀가 넘치시니 더 큰 욕심을 부리시기보다 덕을 쌓아 지금의 복을 지키시는 것이 옳을 줄 아뢰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마시던 술잔을 김덕령의 발치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이런 괘씸한 놈, 감히 내 앞에서 설교를 늘어놓느냐? 내 놈이 내 재산을 탐내는 가짜 직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진짜 명당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조대감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 선 사병들이 창을 곤두세우며 살기를 내뿜었다. 김덕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탐욕에 눈이 먼 자에게는 진실이 들리지 않는 법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감께서 원하시는 땅을 보러 가겠습니다. 산행 준비는 요란했다. 조대감은 걷는 것이 싫다며 네 사람이 매는 가마에 올라탔고 수십 명의 하인이 짐을 지고 따랐다. 반면 김덕령은 해진 집신 한 켤레에 의지해 맨몸으로 앞장서야 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김덕령의 오두막 처마에 있던 그 수만 마리의 벌떼가 검은 구름처럼 몰려와 김덕령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가마에 타고 있던 조대감도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게 무엇이냐? 내 놈이 요물을 부리는 것이냐? 벌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직 김덕령의 머리 위와 등 뒤를 호위하듯 맴돌았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벌떼가 만들어준 그늘 덕분에 김덕령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산을 오를 수 있었다. 대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저의 벗일 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김덕령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조대감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벌레 따위가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조대감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필시 신묘한 재주가 있는 놈이다. 이놈을 이용하면 정말로 제왕의 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포는 곧 더 큰 탐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하인들을 재촉하며 김덕령의 뒤를 바짝 쫓게 했다. 산세는 험준했고 길은 가파랐다. 하인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마를 메고 헐떡거렸지만 김덕령은 마치 평지를 걷는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등성이를 넘었다. 벌들이 날개짓으로 일으키는 바람이 그의 땀을 식혀주고 때로는 길을 막는 덤불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올라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조대감이 가마를 멈추게 했다. 그의 눈앞에 웅장한 바위산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 산은 마치 용이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울창하여 기세가 대단해 보였다. 이보게, 저기를 보라. 저 웅장한 기상을 보라. 딱 봐도 제왕이 나올 자리가 아니더냐? 저곳에 내 번 자리를 쓰면 어떻겠느냐? 조대감이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물었다. 김덕령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산세를 살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힘이 넘쳐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위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그 틈으로 음습한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또한 산의 흐름이 끊겨 있어 기운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형국이었다. 대감, 저곳은 비룡상천형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구처럼 보이나 실상은 독사토열형 독사가 피를 토하는 형국입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 있고 바위의 살기가 너무 강해 자손이 끊어지거나 급사를 맞을 흉지 중의 흉지입니다. 김덕령이 냉정하게 잘라 말하자 조대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내 눈에는 천하의 명당으로 보이는데 내 놈이 내 길을 꺾으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조대감은 자신의 안목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했다. 그때였다. 김덕령을 따르던 벌떼 중 일부가 조대감이 가리킨 그 바위산 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벌들은 그곳에 다가가자마자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비틀거리며 땅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황급히 방향을 틀어 도망쳐 나왔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와 살기를 미물인 벌들이 먼저 감지한 것이었다. 보십시오, 대감. 미물들도 살기를 느껴 피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저곳에 눕는다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김덕령이 떨어진 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다. 조대감은 그 광경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벌들이 김덕령의 조종을 받아 연극을 한다고 의심했다. 내 놈이 요술을 부려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내 오늘은 참겠지만 만약 더 좋은 자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저 바위산에 내 놈을 산채로 묻어버릴 테다. 조대감의 억지는 끝이 없었다. 김덕령은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힘든 일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일행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험준한 고개를 넘어 인적 드문 깊은 골짜기에 들어섰다. 이곳은 아까 보았던 바위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산세가 부드럽고 유려하여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은 듯 포근했고 바람 또한 날카롭지 않고 훈훈했다. 김덕령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곳에 무언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를 맴돌던 벌떼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흩어져 날던 벌들이 하나의 거대한 화살표 모양을 이루더니 골짜기 안쪽의 특정한 지점을 향해 맹렬히 날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저것 보라. 벌들이 무언가를 찾았다. 하인 중 하나가 소리쳤다. 김덕령은 벌들이 이끄는 곳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억새풀이 무성한 평범한 야산 자락이었다. 화려한 바위도 없었고 거대한 나무도 없었다. 조대감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볼품없는 곳이 무슨 명당이란 말이냐. 개나 소나 묻힐 법한 풀밭이 아니더냐. 그러나 김덕령의 눈은 달랐다. 그는 억새풀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땅의 맥을 짚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기운은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쳤다. 이곳은 사방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완벽한 배산임수의 지형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생기정치였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마음이 맑은 자에게만 보이는 땅의 숨결이었다. 이곳이다. 벌들이 내게 알려주려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김덕령은 전율했다. 이곳은 단순한 명당이 아니었다.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스럽게 아껴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명당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탐욕스러운 자가 차지하면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멸문을 당할 것이요. 덕이 있는 자가 차지하면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릴 자리였다. 김덕령은 갈등했다. 이 자리를 조대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숨겨야 하는가. 조대감은 가마에서 내려 씩씩거리며 다가왔다. 뭐 하느냐? 여기가 명당이냐 아니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조대감의 뒤로 벌떼가 낮게 날며 웅웅거렸다. 마치 김덕령에게 선택을 재촉하는 듯했다. 김덕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대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다.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모든 운명을 가를 것이었다. 마치 검은 먹물을 흩뿌린 듯 수만 마리의 벌떼가 한 지점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곳은 억새풀이 무성한 평범한 야산의 한 귀퉁이. 그 중에서도 유난히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자그마한 둔덕이었다. 하늘을 뒤덮었던 굉음과도 같은 날갯짓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더니 벌들은 서로의 몸을 포개어 그 둔덕 위를 까맣게 뒤덮어버렸다. 마치 대지 위에 검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그 기이한 광경에 숨을 헐떡이며 뒤따르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 조대감마저도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바람에 스치우는 억새잎 소리와 땅에 내려앉은 벌들이 내는 미약한 진동만이 공기를 울리고 있었다. 김덕령은 그 광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벌들이 선택한 그 자리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복에
덕명이, 설마 저곳이란 말이냐? 조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보다는 실망과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김덕령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 둔덕으로 다가갔다. 벌들은 그가 다가오자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고 그 중심에는 주먹만 한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다. 김덕령이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자 놀랍게도 한겨울 아랫목처럼 뜨끈한 지열, 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차가운 산바람이 부는 늦가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구멍 안에서는 생명의 온기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김덕령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 산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좌우로 뻗어나가는 산줄기는 마치 닭이 날개를 펴고 알을 품는 형상이었고 앞을 흐르는 시냇물은 닭의 부리처럼 굽이쳐 흐르며 재물을 가두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안산한 닭이 모이를 쪼는 듯한 형세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것은 책에서만 보았던 금계포란형 진, 벌완싱, 황금닭이 알을 품은 천하의 대명당이로구나. 김덕령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볼품없는 야산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제왕을 낼 수 있는 엄청난 기운이 웅크리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덕득 있는 자를 위해 숨겨둔 비기백기 중의 비기였다. 네 이놈, 벙어리가 되었느냐? 어찌 말이 없어? 조대감의 불호령이 김덕령의 상념을 깼다. 조대감은 씩씩거리며 다가와 지팡이로 땅을 쿡쿡 찔렀다. 내 눈에는 그저 개나 묻을 법한 흙구덩이로 보이는데 고작 이걸 보여주려고 이 고생을 시켰단 말이냐? 저 벌레들이 미쳐서 아무데나 내려앉은 것을 가지고 나를 우롱하려 드느냐? 조대감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땅의 진면목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웅장한 바위와 화려한 경관만을 명당이라 여겼기에 소박하고 은은한 기운이 서린 이곳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다. 김덕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곳은 제왕의 땅이다. 허나 조대감과 같은 탐관오리가 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후손이 권력을 쥐고 세상을 더욱 어지럽힐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하늘이 내게 이 자리를 보여준 것은 조대감에게 바치라는 뜻인가 아니면 그를 시험하라는 뜻인가? 김덕령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화려한 꽃에는 독이 있고 투박한 돌 속에 옥이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이곳은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나 땅속에는 천년을 이어갈 생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신다면 당대의 부귀는 물론이요 자손 만대까지 끊이지 않는 영화를 누리실 것입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비록 조대감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직관으로서 땅의 진실을 고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오히려 조대감의 의심에 불을 지피고 말았다. 허, 이놈 봐라. 말은 청산유수구나.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 내 놈이 쓰지 왜 나에게 주겠느냐. 조대감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김덕령을 노려보았다. 내 놈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진짜 명당은 딴 곳에 숨겨두고 이런 흉지를 명당이라 속여 나를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지. 아니면 내 놈이 나중에 몰래 차지하려고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냐.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탐욕의 눈먼 자의 논리는 비틀려 있었다. 조대감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남을 믿는 마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때 둔덕을 덮고 있던 벌들이 웅성거리며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벌들은 마치 조대감의 불경스러운 언사에 화가 난 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그의 주변을 위협적으로 맴돌았다. 조대감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이, 더러운 벌레놈들! 여봐라, 불을 피워라! 저놈들을 모조리 태워 죽여라! 조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부싯돌을 꺼내고 마른 풀을 모으기 시작했다. 김덕령은 소스라치게 놀라 하인들을 가로막았다. 아니 됩니다. 대감, 이 벌들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영물입니다. 이들을 해치면 대감께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김덕령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조대감은 그를 발로 걷어찼다. 비켜라! 내 놈도 저 벌레들과 한통속이구나. 내 오늘 저 요물들을 없애고 내 놈의 그 건방진 혓바닥도 뽑아놓을 것이다. 하인 하나가 횃불을 만들어 벌떼가 모여있는 둔덕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땅속에서 쿠르릉하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구멍 속에서 수천 마리의 땅벌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다. 하늘을 날던 꿀벌들과 땅속을 지키던 땅벌들이 합세하여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횃불을 든 하인은
벌떼의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떨어뜨렸고 불은 젖은 흙 위에서 힘없이 꺼져버렸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곤충의 공격이 아니었다. 마치 산신, 이 노하여 침입자들을 꾸짖는 듯한 신성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 괴물 같은 놈. 조대감은 덜덜 떨며 김덕령을 가리켰다. 내 놈이 사술세술 부리는 게 분명하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는 김덕령이 진짜 명당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좁은 식견과 공포심 때문에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 조대감은 황급히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 멀리 처음에 보았던 웅장하고 날카로운 바위산 쪽을 가리켰다. 내 눈은 틀리지 않는다. 저 웅장한 바위산이야말로 진정한 제왕의 기상이다. 내 저곳에 묘를 쓸 것이다. 저런 벌레 구덩이가 아니라 그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김덕령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실 테면 가십시오. 허나 명심하십시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나 사람의 욕심은 눈을 가리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흩어졌다. 조대감 일행이 산을 내려가고 주변이 다시 고요해지자 공중에 떠있던 벌들이 천천히 내려와 김덕령의 어깨와 머리에 앉았다. 그들은 마치 위로하듯 부드럽게 날개를 비벼대었다. 김덕령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그 작은 둔덕, 금계포란형의 명당 혈자리로 향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 자리를 알려준 이유가 무엇이냐? 김덕령은 땅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때 문득 그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며칠 전 돌아가신 노모의 시신을 아직 장례 치르지 못하고 가만히에 덮어둔 채 집 뒤편에 임시로 모셔두었던 것이 떠올랐다. 가난하여 관짤돈도 맷자리 살 돈도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불효가 가슴을 쳤다. 아, 하늘이시여. 이 자리는 조대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내 어머니를 위한 자리였단 말입니까? 김덕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벌들은 그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김덕령은 결심했다. 조대감이 버리고 간 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기로. 그는 보찜도 도구도 없었기에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흙은 마치 소미불처럼 부드럽게 파헤쳐졌다. 한자쯤 팠을까? 흙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검붉은 흙이 걷히고 그 아래에서 오색 찬란한 황토가 모습을 드러냈다. 혈토쇠사였다. 명당 중에 명당에서만 나온다는 비단결처럼 곱고 윤기가 흐르는 흙이었다. 그 흙에서는 갓 쪄낸 떡냄새처럼 구수하고 향긋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어머니, 이제야 따뜻한 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덕령은 오색 흙을 한 줌 쥐어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날아온 한 쌍의 학이 그들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며 울음소리를 내었다. 벌들은 학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천지신명, 텐디셴밍. 이 자리에 주인이 들어왔음을 축하하는 징조였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김덕령과 그가 파놓은 황금빛 구덩이를 성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한편 산 너머 반대편 능선에서는 조대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바로 여기다. 이 거대한 바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여기가 바로 천하를 호령할 자리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곳이 독사가 피를 토하는 흉지라는 김덕령의 경고를 까맣게 잊은 채 험상맞은 바위 아래에 돗자리를 잡으라고 호통치고 있었다. 땅속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칼날처럼 솟아있어 시신을 찌를 형세였고 물길은 묘를 등지고 달아나는 배신 무이슨의 형국이었으나 탐욕의 색안경을 낀 그에게는 그저 웅장해 보일 뿐이었다. 같은 시간 한 산의 두 능선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두 운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나는 벌들이 지켜낸 생명의 땅이요, 다른 하나는 탐욕이 불러온 죽음의 땅이었다. 김덕령은 밤이 깊도록 땅을 다듬었다. 배고픔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벌들은 밤이 되어도 벌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김덕령의 주위를 맴돌며 그가 작업하는 동안 희미한 인광광 단임을 내뿜어 어둠을 밝혀주었다.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등불이 켜진 듯
숲속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생각했다. 풍수란 무엇인가? 땅을 쫓는 기술인가? 아니다. 풍수는 곧 마음이다. 욕심을 비운 자에게 땅은 그 품을 열어주고 욕심을 채우려는 자에게 땅은 그 입을 닫는다. 그는 오늘 밤 책 속의 지식이 아닌 몸으로 체득한 진정한 풍수의 도달을 깨닫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는 산을 내려가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 비웃겠지만 그는 이제 세상의 눈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늘이 보낸 수만 마리의 호위무사들이 있었으니까.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두 개의 운명이 각기 다른 땅속으로 묻히던 날이었다. 김덕령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어머니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벌들이 점지해준 금계포란형의 명당으로 향했다. 관을 쓸 형편이 못되어 윷짚으로 정성스레 감싼 시신을 구덩이에 내려놓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만 마리의 벌이 날아와 황금빛 가루를 뿌리듯 시신 위를 맴돌았다. 김덕령이 흙을 한 줌 한 줌 덮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 복받쳤으나 신기하게도 무덤이 완성되어 갈수록 땅에서는 훈훈한 온기가 피어올라 그의 언손을 녹여주었다. 봉분이 다 만들어지자 벌들은 그 위를 덮어 마치 황금 투구를 씌운 듯 보호막을 형성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장례였으나 천지신명이 보증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반면 산 너머 독사토여령의 바위산에서는 요란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 대감은 당대 최고의 석공들을 불러 바위를 깨고 자리를 만들려 했으나 정으로 바위를 칠 때마다 불꽃이 튀고 쇠가 부러져 나갔다. 급기야 한 인부의 정이 바위 깊숙한 곳을 뚫자 갈라진 틈에서 시뻘건 물이 왈칵 솟구쳐 올랐다. 으악, 피다. 바위에서 피가 나온다. 인부들이 기겁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조 대감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물러서지 마라. 저것은 피가 아니라 용의 기운이 서린 영약수, 링역쉐, 다 하늘이 내게 제왕의 기운을 내려주시는 징조란 말이다. 그는 붉은 물이 솟구치는 그 흉물스러운 구덩이에 억지로 조상의 묘를 쓰고 봉분을 올렸다. 그날 밤 묘소 주변에서는 밤새도록 소쩍새가 피를 토하듯 울어대었고 검은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어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시간 동안 두 집안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대감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병조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집안에는 금은 보화가 창고에 넘쳐나 썩어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그의 집안 내부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광증광정에 걸려 사람을 물어뜯고 발광하다가 골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게다가 조대감 자신도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장을 파먹는 악몽이 매일 밤 되풀이되었다. 반면 김덕령은 산기쥘 오두막에서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으나 그의 삶은 평온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마음씨 고운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아이는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5살 때 시를 짓는 신동이었다. 아이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했고 심성은 아비를 닮아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어짐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수군거렸다. 덕령이네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동센통 같다. 필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김덕령은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 묘소에 절을 올렸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께서 편히 쉬고 계신 덕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도성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조대감이 영모 혐의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는 것이었다. 혐의는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다는 것이었다. 조대감이 술김에 내 조상의 묘는 제왕이 나올 자리니 곧 내가 천하를 쥐게 될 것이다라고 떠들고 다닌 것이 화근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즉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어사유 씨와 함께 왕실의 촌자리를 관장하는 국지관, 궐디관을 현지로 급파했다. 조대감의 운명이 걸린 중대차한 사건이었다. 고을은 발칵 뒤집혔다. 포졸들이 쫙 깔리고 수레에 갇힌 조대감이 압송되어 내려왔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피범벅이 된 채 울부짖었다. 억울하다.
나는 영모를 꾸미지 않았다. 내 운자리가 명당인 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어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명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땅이 말해줄 것이다. 당장 그 돗자리를 파보라. 수십 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10년 전 조대감이 고집하여 쓴 바위산 묘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봉분이 열리고 흙이 걷히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과 구토 소리가 터져나왔다. 세상에, 저게 뭐야? 관이 놓여있던 자리는 물이 가득 차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관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시신 대신 수백 마리의 독사와 지네가 뒤엉켜 꿈틀대고 있었다.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뼈는 검게 타버린 듯 변색되어 있었다. 국지관이 혀를 차며 탄식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독사토 혈형의 흉지 중의 흉지다. 바위의 살기가 시신을 녹이고 땅속의 수맥이 뱀들을 불러 모았구나. 이런 곳에 묘를 썼으니 자손이 미치고 집안이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 제왕은커녕 역적이나 폐륜아가 나올 자리로다. 국지관의 판결에 조대감은 넋을 잃고 주저앉았다.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그때 어사의 눈길이 산 건너편 은은한 서기레이치가 피어오르는 김덕령의 어머니 묘소 쪽으로 향했다. 저곳은 어디냐? 저토록 맑고 성스러운 기운이 서린 곳은 내 평생 처음 보노라. 어사의 말에 국지관도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저 자리는 전설로만 내려오던 금계포란형이 아닙니까? 황금닭이 알을 품어 만물을 길러내는 진정한 제왕과 성현을 배출할 천하의 대명당입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자리에 묘를 썼단 말인가? 포졸들이 김덕령을 찾아내어 어사 앞으로 대령했다. 김덕령은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사연을 고했다. 벌을 구해주고 그 보답으로 자리를 얻게 된 경위, 그리고 조 대감이 그 자리를 버리고 흉지를 택한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어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하늘의 뜻이로다. 덕을 쌓은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화를 내리는 것이 이치거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헛된 욕망만 댔는구나. 그러나 조대감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김덕령에게 달려들려 했다. 저놈이 요물을 부려 내 눈을 가리고 진짜 명당을 훔쳐갔다. 저 자리는 내 것이다. 내 땅이란 말이다. 조대감이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자 갑자기 어디선가 웅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다. 10년 전 김덕령을 따르던 그 수만 마리의 벌떼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벌들은 회오리바람처럼 조대감을 감싸고 위협적으로 날개를 비벼대었다. 포졸들이 창으로 쫓으려 했으나 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직 조대감만을 향해 침을 겨누었다. 으악! 살려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빌었다. 벌들은 그를 쏘지 않았으나 그 위압감만으로도 조대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덕령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자 거짓말처럼 벌떼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길을 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장군이 군대를 지휘하는 듯한 위엄이 있었다. 어사는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물조차 주인을 알아보고 지키려 하거늘 사람이 어찌 하늘을 속이려 하겠느냐. 조 아무개는 탐욕으로 눈이 멀어 영모의 땅을 스스로 택했으니 그 죄를 물어 능지처참에 처하고 가산을 정몰하라.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조대감은 비참하게 끌려갔고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어사는 김덕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직관이로다. 그대의 아들이 장차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임을 내 의심치 않노라. 내 조정에 돌아가 임금께 이 기이한 이야기를 고하고 그대의 덕행을 널리 알리겠노라. 김덕령은 깊이 머리 숙여 감사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김덕령은 홀로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섰다. 10년 전과 다름없이 억새 푸른 바람에 흔들리고 벌들은 평화롭게 꽃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묘소 옆에 핀 작은 들꽃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악한 기운은 스스로 무너지고 선한 마음은 땅이 지켜준다는 것을요. 그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며 금계포란형의 명당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땅의 기운을 받아 자라날 후손들의 찬란한 미래뿐이었다. 세월은 유수료수야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긴 시간이 흘렀다. 김덕령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의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으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예전에는 비가 새던 초라한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번듯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이 들어서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그의 아들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워 하사받은 정려문정표, 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을을 벌촌, 느비 빌레지라 불렀으며 김덕령을 신한센옌을 가진 의인이라 칭송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마을 어귀가 떠들썩해지며 요란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 출두요가 아닌 장원급제요. 정승판서 행차시오를 알리는 소리였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고관 대작의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행렬의 중심, 백마 위에 위풍당당하게 앉아있는 인물은 바로 김덕령의 아들 김진우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불리더니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승승장구하였고 마침내 1인지 하만인지상, 1렌즈샤, 만렌즈샤의 자리인 영의정에 올라 금이 환영하는 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길가로 나와 넙죽 절을 올렸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행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김덕령은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지팡이를 짚고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천년을 버텨온 고목처럼 든든해 보였다. 말에서 내린 김진우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불효자 진우가 이제야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사옵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덕령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오냐 오냐.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네가 입은 그 관복이 참으로 무겁겠구나.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곧 백성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거라. 부자가 상봉하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집 뒤편 김덕령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산자락에서 수천 마리의 벌떼가 날아온 것이다. 예전처럼 하늘을 뒤덮을 듯한 위협적인 기세가 아니라 마치 꽃비가 내리듯 부드럽고 우아한 날갯짓이었다. 벌들은 김진우의 주변을 감싸며 춤을 추듯 맴돌았는데 햇살을 받은 벌들의 날개가 금빛으로 반짝여 마치 김진우에게 황금옷을 입혀주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벌 신령님들이 영의정 나리를 알아보는구만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고 벌 한 마리가 그의 손끝에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날 밤 김덕령의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인근 고을의 수령들까지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김진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아버님, 사람들은 저의 출세가 아버님께서 쓰신 명당 덕분이라 말합니다. 진정 땅의 기운이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까? 김덕령은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세상 사람들은 땅이 복을 준다고 믿어 명당을 찾아 헤매지. 허나 내가 평생을 땅을 보며 깨달은 것은 땅은 그저 거울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덕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네가 오늘 영의정이 된 것은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다. 네가 어릴 적부터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않는 어진 마음을 가졌고 밤을 새워 글을 읽으며 백성의 아픔을 헤아리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땅은 그저 네가 가진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대주고 바람을 막아주었을 뿐이다. 만약 조대감처럼 탐욕스러운 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강한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더 빨리 망했을 것이다. 조대감. 그 이름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영모제로 멸문지화를 당한 그의 집터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고 밤이면 귀신이 운다는 소문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흉가가 되었다. 반면 김덕령이 벌을 구해준 인연으로 얻은 어머니의 묘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겨울에 눈이 내려도 그 봉분 위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금방 녹아버렸으며 주변의 억새들은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금계포란의 성지라 부르며 지나는 길손들도 한 번씩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정도였다.
잔치가 파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덕령은 아들의 부축을 받아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다. 달빛이 묘소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묘소 주변을 지키던 벌들은 밤이 늦었는데도 잠들지 않고 웅 하는 낮은 소리로 그들을 맞이했다. 김덕령은 봉분 앞에 앉아 거친 손으로 잔디를 쓰다듬었다. 어머니, 손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손자가 나라의 기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묽기 젖어 있었다. 김진우는 묘소 앞에 엎드려 오열했다. 할머니, 이 못난 손자가 할머니의 음덕, 인덕으로 큰 복을 누립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소서. 그때 김덕령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눈앞에 젊은 날 강물 속에서 보았던 그 황금, 갑옷을 입은 장군벌들의 왕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아들아, 그리고 내 후손들아, 명심하거라. 최고의 풍수는 명당을 찾는 눈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 덕을 쌓는 마음에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는 진정한 유산이다. 그날 이후 김덕령은 며칠을 더 앓다가 어느 화창한 봄날 낮잠을 자듯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기이한 현상이 또다시 벌어졌다. 전국의 벌들이 김덕령의 집으로 모여든 듯 하늘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수많은 벌떼가 상여가 나가는 길을 뒤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보다 경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 장엄한 장례 행렬을 지켜보았다. 벌들은 김덕령이 묻히는 순간까지 묘소 주변을 맴돌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했고 봉분이 완성되자 일제히 하늘 높이 날아올라 오색 구름처럼 흩어졌다. 김덕령이 묻힌 자리는 어머니의 묘소 바로 아래였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봉소영 풍처싱, 벌집 형국, 명당이라 불렀다. 그 후로도 김덕령의 가문은 대대손손 번창하였다. 김진우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들 또한 판서와 대제학을 지냈으며 가문에서는 재물보다는 학문과 덕행을 중시하는 가풍이 이어졌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니 세상 사람들은 김씨 가문의 집에 가면 벌들조차 꿀을 나누어 준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 전설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의 뒷산 벌촌의 양지바른 언덕에는 여전히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풍수를 공부하는 직관들이 그곳을 찾아가면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에 놀라고 그곳을 지키는 벌들의 신비로움에 다시 한번 놀란다. 그리고 묘비에는 김덕령이 남긴 말이 새겨져 있어 찾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땅은 주인을 기다리나 주인은 덕으로 그 자격을 얻는다디다. 지주, 더이더즈. 탐욕은 눈을 가리고 자비는 길을 연다. 김덕령이 강물에 뛰어들어 구했던 것은 단순히 벌집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찬란한 미래와 후손들의 운명이었다. 미물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태산 같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는 바람결에 실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벌소리처럼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